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상윤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만 얘기하면은 일단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가 이제 융복합 전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의 영역이 어떤 고유한 영역 자체가 이제는 많이 이제 확장이 되지만 한편으로 이제 허물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뭐냐 하니까 솔루션이다. 솔루션 중심의 어떤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실험하는 이제 그러한 대학으로 변해야 되고 학교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랜드마크로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실습을 유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과학 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회복지학이다. 그 실습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수들도 이제 솔루션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정책과 실천의 융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과 같은 맥락이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학문에도 이 디지털 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 중심의 그러한 연구소, 실습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라이즈 된 그런 공간 안에서의 연구라든지 실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런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셨죠. 박성희 교수님께 말씀을 안녕하세요. 요새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삽설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근신 세월 다 제하면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 가요. 죽어서 만반지수는 한자로 썼는데 죽어서 제사상에 아무리 걸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만 또 터느니라. 노래로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학계 또는 영국의 뭐 이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들에게 계속 또는 연구자들에게 계속 생계형 논문을 쓰라고. 그런데 안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좀 연구자들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읽고 싶은 책 좀 읽고 쓰고 싶은 글 쓰고 운동하고 취미 좀 잘 개발해 주시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래요. 뭐 다른 그 사회복지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은데 제가 요즘에 쓴 시 하나를 한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한시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시 제목은 한자로 충곡에 비어있는 골짜기 산은 깊어 마주치는 사람이 없고 빈 골짜기에 소나무 홀로 벚꽃한데 구름이 흘러가는 맑은 연못 물속에는 물고기가 옥빛 연꽃 그림자와 논이다. 제발 채우지 말고 좀 비워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정말 좋은 그 연구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했던 그 사회복지 정책론만 보더라도 교재가 너무 통일되는
왜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정답이 있는 공부를 강요하느냐, 그걸 연구하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쓰지 마시고 비우고 살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많이 새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 다음은 북주 장관 지내셨죠? 예, 경기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던 우리 박능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나 이 대학원에서 이제 이런 학과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올 당시에 그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입학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너 왜 박사과정 들어올리나 그렇게 질문 받았습니다. 그때 제 답변이 뭔가 사회복지학에서 좀 고유한 이론을 연구해서 개척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숙제를 다 못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숙제에 대한 부담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그 개념들이 넓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실천과 정책이라는 그걸 양쪽에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이든 정책이든 그것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이론 체계를 만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것이고 서로가 조화롭게 갈 것이다. 그 두 영역이 완전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론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억지로 합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두 영역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일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후학들께서 좀 더 천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예컨대 강점은 관점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흔히 말하는 실천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에서도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이론을 더 빌드업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정책 분야에서 나왔던 상대적 박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수준이 낮게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복감이라는 또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하는 실천 분야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될 수 있고 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틀이 되고 이론틀이 될 수 있죠. 우리 그 후학들께서는 실천과 정책을 아우르자 또는 그것이 서로 융합하자 할 때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진실로 거의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서 그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맹심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후학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됐습니까? 우리 강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책과 실천을 융합하는 또 새로운 이론 체계 구축해보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제 자리이시죠 윤현숙 교수님께 예. 교수님 온 거 우리 최균 교수님께서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김상균 교수님께서 솔루션을 얘기하고 실습을 얘기하고 되게 정책하시는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셔서 실천을 그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제가 아는 미국의 몇몇 교수님들도 은퇴하시고 유명한 정책하시는 분들이 다 실천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 막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 박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학의 존재 이유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정책과 실천이 같이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정책과 실천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제 정책 실천 따로따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하려고 보니
이 정책과 실천이 합쳐지는 거기에 적합한 뭐 박농 선생님 표현하면 이론 아니면 뭐 접근 방법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이다. 너 왜 사회복지하니? 그러면 저는 정말 솔루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접근에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연구 모임이 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있었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는 이제 노인하는 분들하고 실천 현장에 그 당시 이제 교수님 3분이었고 그 사회복지관에 과장으로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는 또 이름 거창하지만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한 12~13명이 한 5년 가까이 매월 만났어요. 늘 모임은 그 얘기 했거든요. 학교는 현장에 무엇을 원하고 현장은 학교에 교수가 뭐 했으면 좋겠냐,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냐,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솔루션에 필요로 하는 연구, 뭐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 하나는 그 마인드 바디 스피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이제 스트레스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 마인드 바디 스피릿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을 해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걸 현장에서 이제 현장 분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걸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문제 해결 치료 프로블럼 솔빙 테라피에서 특히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효과성 평가를 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실무자들 교육하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교수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매월 원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실천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의료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제가 슈퍼바이저로서 한 몇십 년 일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월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많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실천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게 다 시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장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김성규 선생님 말 실습도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제가 춘천에 있지만 실습기관 방문을 뭐 미친 듯이 꼬박꼬박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습기관을 방문하는 게 실습기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학교 안에서도 뭐 한 세션 정도는 현장에 좀 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뭐 그런 세션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중앙대학교 우리 김성윤 교수님. 예. 저녁을 언제 먹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면 저희들이 빨리 먹을 수 있고요. 늦게 끝내시면 저희들이 또 늦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셜 워크이라고 했을 때 워크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레이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직무를 그냥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 그걸 찾는 그 노동의 개념에서의 워크는 거의 하기가 참 어려운 소셜 워크를 얘기할 때 또 디자이너를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는 디자이너, 소셜 디자이너로 가야 되는 거죠. 주어진 사회복지 내에서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꾸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만들고 자원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개념이고 더 이제 또 나와야 될 것이 소셜 아티스트,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사회복지에서 나와야지 사회복지 학문의 깊이가 좀 깊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감명 있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은 저는 그냥 레이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쭉 아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논문을 찍어낸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 없는 논문을 쓴다, 뭐 이런 그런 걸 쭉 하고 아까 수승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에 몰두하지 못하고 또 뭐 프로젝트 있으면 이것도 했다가 뭐 저것도 했다가 이런 삶을 사는데 참 사실은 공허했어요. 공허하고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교수가 된 것도 진짜 운 좋게 하다 보니까 딱 교수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때는 너무 교수 되기가 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앞에 떨어진 것들 그냥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뭐 50대 이제 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공허하던 차에 제가 스승들을 그때서야 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꼭 뭐 나이가 많아야지 꼭 스승도 아닌 것이고, 이게 생각의 깊이라든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정말로 형편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스승들한테 배우면서 자기 정체성을 좀 찾기 시작했고, 50대 중반쯤 가가지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지 정말 좋을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뭐 실천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간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런 자기의 진짜 주체성과 자아성을 잘 찾게 됐고, 다행히 그 스승들하고 쭉 계속적으로 또 만남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컨텐츠를 좀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일단 자기 자신을 모습을 찾는 것이, 자기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찾으니까는 저 공부가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쉽게 말해서 김성천이가 이런 글도 쓰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들을 수 있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가치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 좋은 스승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먼저 그런 어떤 주체성을 찾으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교수님께서 뭐 자기 반성적인 반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주 감명이 됐다. 다음은 또 경기대학께서 이번에 이제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맞아. 박영선 선생님 먼저 해주시는데 또 엄청 준비해 오셨죠? 앞에 뭐 좋은 얘기 다 나왔으니까 그냥 정말 중요한 얘기만 골랐습니다. 저희 그 제목 그 질문들을 좀 보고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회복지계 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공통 질문을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서 새로운 복지 모델을 개발해 간다. 이런 게 나왔고, 두 번째는 다학제적 연구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달라 하는 게 나왔고, 세 번째 실천과 연구를 꼭 연계시켜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 이제 윤리적인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나이가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할 수 있나
라고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제미나이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보편적인 얘기고 개인적인 제미나이가 답할 수 없었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정말 프로젝트도 이것저것 해봤고 논문도 그냥 이것저것 써보기도 했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허덕거리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한 40대쯤 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는 그 일에 사회복지 뭐 연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활력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 실천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추구했던 것들이 쭉 연구해온 것들이 분야들이 있는데 뭐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든가 뭐 아니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분야 계속 해온 것들은 있지만 제가 그 연구를 해서 내놓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1993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 같이 전담 기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고 지금 돌고 돌아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아직도 그때 4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계속 이게 전달체계 문제다라고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사회에는 그 저항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분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하나 찾아서 연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퇴직 준비를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가르치다가 한편으로 이제 그림을 한 20년간 그리면서 할머니 이론이라는 게 제 마음에 진짜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한 방법으로 할머니가 과거에 인류의 문명 변화에 문명 발전에 기여했던 것처럼 현재도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할머니 이론을 녹여내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할머니 이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슨 이론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3세대가 같이 노는 모습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면은 굉장히 그걸 쉽게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사회복지사로서 또 삶의 활력을 얻고 사회복지사에 자기가 하는 일을 쭉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각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노후 이후에까지 은퇴 이후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부터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대학교 우리 최우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저녁 식사 시간을 제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루 직전에 발표하셨던 7분 중에 대부분의 그 발표자 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자의 2세대라고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호칭 내지는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상락, 문인숙, 뭐 박종삼, 김덕준 뭐 이런 분들이고 1세대들은 사회복지의 토착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복지학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회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고 대충 한 2세대 정도에 오면은 학술대회의 대주제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제 3세대 정도 오니까 뭐 버릴 것, 낡은 것, 새 것,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엇인가 지금의 교육과 연구와 또 실천 현장과 무언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좀 위기가 닥치고 있거나 도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알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혹시 소홀히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낮에 주로 미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과거에 좀 많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좀 더 가미가 되어서 정확히 뭐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디파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 질문에 관한 얘기만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사회복지학이 또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이나 정책이 실사부시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 내지 완화하는 그런 쪽에 눈을 좀 많이 돌렸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가려운 데를 긋지 못하고 이제 헛다리를 긋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과 정책 어느 한 분야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봤을 때 외면당하는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저는 금융복지론이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과목이 참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사회복지학하고 금융복지론하고 제가 지난 5월 말 6월 초에 중국 챙두에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미국의 학자들하고 중국의 학자들이 많이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문이 금융복지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 그 금융 문제 때문에 파산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사업이 또 사회복지 정책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 베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 학생들을 거기에 대해서 준비시키고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적 자산, 실천적 자산은 이런 그 특수하게 새로 등장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매우 적확하게, 절실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욕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연구, 또 실천, 정책 이게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우리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학제간으로 하면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5시 20분부터 저 7분에 우리 선배 교수님들 모셨고 또 2부에 6분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상현 선생님의 이제 5부까지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나요? 감명 깊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학회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선배 학자와의 어떤 만남 이라는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